서걱, 살을 내는 듯한 북풍이 몰아치는 엄동설안의 마당 한가운데서 생살이 찢겨나가는 비명보다 더 섬뜩한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쇠붙이가 부드러운 것을 잘라내는 소리였고, 동시에 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끊어지는 파열음이었다. 무릎이 꿇린 채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에 처박혀 있던 연화의 귓가에 차가운 가위질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찌릿한 전율이 흘렀고, 곧이어 툭, 투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그토록 아끼고 다듬어왔던 칠흑 같은 머리카락 뭉치가 하얀 눈 위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참수당한 죄인의 목처럼 처참하게 흩어졌다. 연화는 자신의 눈앞에 떨어진 검은 타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부모님께 받은 신체 중 가장 귀한 것이라 배워왔고, 감히 훼손할 수 없는 효의 근본이라 여겨왔건만, 지금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를 낳아준 친부, 박진사였다. 박진사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으나 그 손에 들린 무쇠 가위의 날은 서슬퍼런 살기를 띠고 연화의 뒷덜미를 차갑게 위협하고 있었다. 네, 인연 네가 감히 사대부가의 여식으로서 도적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체 모를 사내와 놀아난단 말이냐. 박진사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울렸으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비탄에 가까웠다. 그는 가위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연화의 남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두피가 뜯겨나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쪽, 대청마루 위에 서 있는 계모 조씨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두툼한 비단옷을 겹쳐 입고 손에는 따뜻한 화로를 든 채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조씨의 눈빛은 겉으로는 안타까움에 젖어 있는 듯 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조소가 뱀처럼 할리를 틀고 있었다. 조씨는 짐짓 놀란 척 입을 가리며 박진사를 향해 가련한 목소리를 내뱉었. 나으리, 고정하십시오. 아무리 연화가 큰 죄를 지었다 한들 이리 엄동설안의 머리까지 자르시다니요. 차라리 종아리를 치시고 훈계하심이 어떠할는지요. 저 아이가 비록 어미 없이 자라 예법을 몰라 집안의 가보인 옥놀이개를 훔쳐 달아나려 했으나 그래도 나으리의 핏줄이 아니옵니까. 조씨의 말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의 말 속에 교묘히 숨겨진 어미 없이 자라 예법을 모른다는 말과 가보를 훔쳤다는 사실, 확인은 박진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박진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얼굴이 붉어지더니 다시금 가위를 들어 연화의 귀 밑머리를 사정없이 잘라내었다. 서걱, 서걱, 흉물스럽게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이 눈보라에 섞여 이리저리 흩날렸다. 하인들은 마당 구석에 모여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개 중에는 연화를 가엾게 여겨 눈시울을 붉히는 이도 있었으나 서슬퍼런 박진사의 기세와 안주인 조씨의 서늘한 눈초리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연화의 머리는 이제 쥐 파먹은 듯 흉측하게 변해버렸다.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긴 머리가 잘려나간 자리는 우러니 드러났고 찬바람이 그 빈자리를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수치심의 바람이었다. 머리카락이 잘린다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하는 것이요. 사대부 여인으로서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아버님, 소녀는 맹세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옥놀이개는 본 적도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아버님, 연화가 마침내 참았던 울분을 토하며 바닥에 이마를 띠섰다.
얼어붙은 땅에 이마가 부딪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절규했다. 소녀의 방에서 놀이개가 나왔다 하나. 그것은 소녀가 둔 것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소녀를 모함하려 한 짓이 분명하옵니다. 제발 소녀의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박진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를 연화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닥치거라. 증거가 명백하고 내 방침상 밑에서 그 물건이 나왔거늘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더구나 늦은 밤 담장 너머로 수상한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까지. 이 건을 네가 정녕 내 딸이 맞더냐. 내 평생 쌓아온 명예를 내년이 하루아침에 똥물에 처박았구나. 박진사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전처가 남긴 유일한 혈육인 연화를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괴로움을 되려 잔혹한 분노로 표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잔인해져야만 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씨앗 속에서 계모 조 씨의 인매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며칠 전 연화는 우연히 조 씨가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친정 동생에게 건네주는 것을 목격했었다. 그때 조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연화에게 입조심을 당부했었지만 결국 그 대가가 이것이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 했던가. 조 씨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눈엣 가시 같았던 전처 소생의 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가보이 놀이개가 연화의 방에서 발견되던 그 순간 조 씨가 지었던 그 가증스러운 놀란 표정, 그리고 하인 매양이를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그 치밀함. 연화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모가 쌓아 올린 견고한 거짓의 벽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다. 매서운 바람이 연화의 찢어진 저고리 틈으로 파고들어 살칸을 에어냈다. 그러나 몸의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아버지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마저 자신을 더러운 도둑,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화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박진사가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외쳤다. 부모가 물려준 신체를 훼손당한 불효녀. 가문의 물건에 손을 댄 도적. 외간 남자와 내통한 부정한 년을 내 집에 둘 수 없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박씨 가문의 족보에서 네 이름을 파낼 것이니 다시는 이 문턱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박진사는 가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채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로 인해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눈보라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연화의 귓가를 때렸다. 조 씨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혀를 차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뭐 하고들 있느냐. 나으리의 명이 계시지 않았느냐. 어서 저 부정한 것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집안의 부정을 타개할 수는 없지 않으냐.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평소 연화를 따르던 늙은 행랑어멈이 울먹이며 연화의 팔을 잡았다. 아기씨, 아이고, 이를 어째, 어서 일어나셔요.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요. 행랑어멈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간신히 일어섰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머리는 가볍고도 허전했다. 낯선 공기가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한때는 자신의 일부였던 머리카락 뭉치를 바라보았다. 검은 뱀처럼 엉켜있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연화. 사랑받던 딸이자 양반가의 규수였던 연화의 시신과도 같았다.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대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연화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거짓으로라도 빌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육중한 나무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바깥 세상은 집안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지배하고 있었다. 거리는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인적 끊긴 골목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인들은 연화를 대문 밖으로 떠밀듯 내보냈다. 아기씨, 부디 몸 조심하셔요. 어딘가 피할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행랑어멈이 몰래 쥐어준 주먹밥 한 덩이를 손에 쥔 채 연화는 대문 밖으로 밀려났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굳게 닫혔다. 안쪽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철컹 하고 들려왔다. 그 소리는 세상과 연화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의 소리였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따뜻한 방도, 바람을 막아줄 벽도, 그녀를 지켜줄 아버지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잘려나간 머리카락과 도둑이라는 오명, 그리고 살을 내는 추위뿐이었다. 연화는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았다. 손끝에 닿는 까칠까칠한 머리카락의 감촉이 낯설고 끔찍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에 식어 얼어붙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으셨습니까? 연화는 대문에 손을 대고 흐느꼈다. 억울함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계모 조씨의 그 여유로운 미소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대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저 앞에 개천에 몸을 던지면 이 추위와 고통, 그리고 치욕도 모두 끝날 것이다. 양반가의 여인이 머리를 잘리고 쫓겨났으니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어찌 견딜 것인가? 죽음이 차라리 달콤한 안식처럼 느껴졌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연화야, 강해져야 한다. 억울하면 살아서 갚아라.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연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생존의 본능 같기도 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헐떡이는 숨을 골랐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조씨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지도 못하고 영원히 도둑년이라는 오명을 쓴 채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다. 그럴 수는 없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다. 연화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절망으로 흐려져 있던 눈동자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행랑어멈이 준 주먹밥을 품속 깊이 넣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치맛자락을 단단히 여미었다. 살 것이다. 반드시 살아서 이 치욕을 갚아줄 것이다. 연화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맹세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른 그 가위를, 내 이름을 더럽힌 그 혀를,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탐욕을 내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녀는 자신이 흘린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거칠게 닦아내었다. 머리 위로는 차가운 달빛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고, 댕기 머리가 사라진 그녀의 그림자는 기괴하게 일렁였다. 밤은 깊어하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18살의 소녀. 아니, 이제는 이름도 가문도 잃어버린 한 인간이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것과 다름없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가 내딛는 눈길 위에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으나 흩날리는 눈발이 금세 그 자국을 덮어버렸다. 이제 박연아는 죽었다. 오직 복수를 꿈꾸는 이름 없는 들꽃만이 이 혹독한 겨울바람 속에 홀로 서 있을 뿐이었다. 여명이 밝아오면서 밤새 거리를 뒤덮었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갔으나 연화에게 찾아온 아침은 희망이 아닌 잔혹한 현실의 시작일 뿐이었다. 밤새 추위와 공포에 떨며 어느 집 담벼락 아래 웅크려 있던 연화는 해가 뜨자마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만 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흉측한 몰골은 단박에 눈에 띄었고 지나가는 이들마다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 꼴 좀 보게. 여자가 머리를 저리 자른 것을 보니 필시 몹쓸 짓을 하다 쫓겨난 게야. 관아에서 벌을 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빚쟁이에게 머리채를 잡혀 잘린 것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연하는 황급히 옷소매로 머리를 감싸 쥐고 골목 안쪽으로 도망쳤다. 양반가의 규수로서 고고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러한 멸시는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고팠지만 감히 구걸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잘린 머리카락은 곧 폐륜과 죄악의 낙인이었기에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을 터였다. 시장통 어귀. 버려진 거적대기와 오물들이 뒹구는 구석진 곳에 연하는 주저앉았다. 허기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어젯밤 행랑어멈이 쥐어준 주먹밥은 이미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한 입 빼어 물기도 힘들었지만 연하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씹어 삼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친 밥알들이 마치 모래알 같았으나 이것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었다. 씹을 때마다 턱이 아려왔고 눈물이 밥알과 함께 섞여 들어갔다. 그때 왈패들 몇이 낄낄거리며 골목을 지나가다 연하를 발견했다. 어이, 저기 봐라. 웬 머리 깎은 년이 거적대기를 쓰고 있네 중인가 아니면 미친년인가. 그중 한 사내가 연화에게 다가와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연화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자 사내는 그녀의 산한 머리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별 흉한 꼴을 다 보네. 저건 필시 서방질하다 걸려 머리가 잘린 환양년이 분명해 자. 사내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동료들과 함께 사라졌다. 연화의 얼굴로 튀어오른 더러운 침보다 그들이 내뱉은 환양년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머리카락이 잘린 죄인의 형상으로는 이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연화는 쓰레기 더미 속을 뒤적거려 낡고 헤어진 무명천 조각 하나를 찾아냈다. 흙탕물과 먼지로 얼룩진 그 천은 누군가가 쓰다 버린 보찜 싸개 같았으나 지금의 연화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머리에 두르고 마치 사내들이 쓰는 두건처럼 단단히 동여매었다.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완전히 감추자 얼핏 보면 왜소한 체구의 소년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내친김에 바닥에 진흙을 긁어 얼굴과 목, 손등에 시커멓게 발랐다. 고운 피부를 감추고 양반의 귀티를 지워내야만 했다. 거울은 없었지만 흙탕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리의 거지 소년이었다. 박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름 없는 존재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마포나루, 그래. 그곳이라면 사람이 많고 일손이 귀하다 들었다. 연화는 아버지가 상단을 운영할 때 어깨너머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한양의 물산이 집결하는 마포나루는 거친 사내들의 세상이었고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힘만 쓰면 밥은 굶지 않는 곳이라 했다. 연화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마포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다. 도중에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고 눈밭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기도 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살아남아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저 멀리 강바람 냄새와 함께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비릿한 생선 내음과 땀 냄새가 뒤섞인 삶의 치열한 현장. 마포나루였다. 나루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상선들이 빽빽하게 정박해 있었고 짐을 부리는 일꾼들과 물건을 흥정하는 상인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비켜, 비켜 집 나가는 거 안 보여. 등짐을 진 일꾼들이 거친 고함을 지르며 지나갔고 연화는 그들의 기세에 밀려 구석으로 내몰렸다. 이곳의 공기는 집안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활력이 넘쳤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일꾼들을 부리는 십장처럼 보이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곰 같은 덩치의 험상잭은 인상을 한 십장은 장부에 무언가를 적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으리,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연화가 최대한 굵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십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휘저었다. 애송이는 필요 없다. 저리 가라. 여긴 전내 나는 놈이 올 곳이 아니야.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힘쓰는 일은 자신 있습니다. 연화가 물러서지 않고 다급하게 매달렸다. 십장이 그제야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어 연화를 훑어보았다. 진흙으로 얼굴을 칠하고 낡은 두건을 쓴 꼴이 영락없는 거짓꼴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 깡다구는 있어 보이는구나. 하지만 내 놈꼴을 봐라. 저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들 수나 있겠느냐. 허리 부러져서 약값이 더 나온다. 십장이 코웃음을 쳤다. 주변의 일꾼들도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여기서 쫓겨나면 동사하거나 아사할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다. 품십은 절반만 주셔도 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녀의 외침에 십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품값이 절반이라는 말은 솔깃한 제안이었다. 절반이라. 좋다. 마침 일손이 부족해 골치를 썩던 참이니 저기 쌓여있는 소금 가마니를 창고로 옮겨라. 단, 해지기 전까지 몫을 다 채우지 못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십장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연화는 소금 가마니가 쌓인 곳으로 달려갔다. 가까이서 본 소금 가마니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다. 장정들도 끙끙거리며 지는 짐이었다. 연화는 심호흡을 하고 가마니를 잡았다. 묵직하다 못해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첫 시도에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주변에서 저것 봐. 못 든다니까 하는 비아냥이 들려왔다. 연화는 아래 십수를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이깟 무게에 지면 아버지의 오해와 계모의 모함을 어찌 견디겠는가. 그녀는 온몸의 기를 끌어모아 기압을 내지르며 가마니를 등에 짊어졌다. 으드득 뼈가 짓눌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바닥이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거친 삼배옷 너머로 소금기가 배어나와 상처난 등에 쓰라림을 더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묵묵히 창고를 향해 걸었다.
그녀가 흘리는 땀방울이 진흙으로 칠한 얼굴을 타고 내려와 검은 길을 만들었다. 그녀의 모습은 처절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시으릅던 손은 거칠게 트고 찢어졌으며 향유 냄새가 나던 몸에서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연하는 묘한 해방감을 맛보고 있었다.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마음속을 갉아먹던 억울함과 슬픔은 잠시 잊혀졌다. 오로지 옮겨야 한다는 단순한 목표만이 그녀를 지탱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강바람이 더욱 매서워질 무렵 연하는 마지막 가마니를 창고에 내려놓았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어깨와 등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연하의 앞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십장이었다. 그는 놀랍다는 표정으로 연하를 내려다보았다. 그 깡마른 몸으로 이걸 다 옮겼단 말이냐. 독종도 이런 독종이 없구만. 십장은 품속에서 엽전 몇 대를 꺼내 연하에게 던져주었다. 약속대로 절반이다. 내일도 일하고 싶으면 새벽같이 나와라. 늦으면 국물도 없다. 흙바닥에 떨어진 엽전.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 연하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줄이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주워 들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고 손바닥은 물집이 잡혀 엉망진창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꽉 쥐고 나루터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다. 시끌벅적한 사내들 틈에 끼어 구석 자리에 앉은 그녀는 가장 싼 시래기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앞에 놓이자 연하는 참았던 눈물을 쏟을 뻔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넘기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뱃속이 뜨끈해지면서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주변의 사내들은 거칠게 술을 들이키며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노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연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국밥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었다. 사대부의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듯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먹었다. 국밥 그릇을 싹 비운 연하는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느낌이 달랐다. 어제의 달이 절망의 눈동자였다면 오늘의 달은 묵묵한 감시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친 뱃사람들과 짐꾼들이 모여 자는 다리 밑으로 향했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지만 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집단 위에 몸을 뉘자마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다. 하지만 연하는 두건 쓴 머리를 집단에 깊이 파묻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낼 것이다. 그녀는 품속에 감춰둔 아직은 날이 무딘 작은 쇠조각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일하다가 주운 것이었다. 언젠가 이 쇠조각을 갈고 닦아 날카로운 빗으로 만들 날이 올 것이다. 기다려라. 조씨, 그리고 아버지. 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연하의 눈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였다. 마포나루의 거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보찜꾼 연우로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규방의 아기씨가 아니었다. 밟혀도 죽지 않는 질긴 잡초가 되어 억센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머리를 기르고 비단옷을 입은 채 당당하게 대문을 들어서는 자신을 보았다. 그날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시궁창 같은 밑바닥 생활을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에 연두색 물이 오르고 얼어붙었던 한강물이 풀리면서
마포나루는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에게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 밤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던 차가운 겨울 마당에 멈춰 있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다는 점과 거칠어진 손마디에 굳은 살이 단단히 배겼다는 것뿐이었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화는 마포나루의 바닥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설픈 짐꾼이 아니었다. 남장을 한 연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짐을 나르는 솜씨는 물론이고 셈이 빠르고 글을 읽을 줄 아는 비상한 재주로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보게, 연아, 이 장부 좀 봐주게. 아무래도 셈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야. 뱃사람들과 거강꾼들 사이에서 제법 큰 상단을 운영하는 김대방이 연화를 불렀다. 김대방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였다. 그는 처음부터 연화가 예사놈이 아님을 눈치채고 있었다. 진흙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적을 쓰고 있어도 그 말투에서 묻어나는 기품과 붓을 쥐는 매끄러운 손놀림은 숨길 수 없는 법이었다. 연화는 지게를 내려놓고 김대방이 내민 장부를 받아들었다. 먹물이 튀어 지저분한 종이 위에는 쌀가마니의 수량과 대금이 엉망으로 적혀 있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주파나를 튕겼다. 어릴 적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웠던 산술과 회계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대방 어른. 여기 셋째 줄에 쌀 5섬이 2번 중복되어 적혔습니다. 그리고 환전 과정에서 단량이 비는 것은 뱃사공에게 선금으로 준 것을 누락하신 듯합니다. 연화가 붓을 들어 순식간에 숫자를 고쳐 쓰고 합계를 내어 보이자 김대방은 무릎을 탁 쳤다. 허허, 귀신 같구나. 귀신 같아. 내 평생 수많은 서생놈들을 보았지만 너처럼 셈이 빠르고 정확한 놈은 처음 본다.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필시 글깨나 읽은 집안 자식 같은데 어찌하여 이런 험한 곳에서 짐을 나르고 있느냐. 김대방의 날카로운 질문에 연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태연한 척 웃어 넘겼다. 몰락한 양반가의 서자 출신이라 입에 풀칠이나 하러 나왔습니다. 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대답에 씁쓸함이 묻어났기 때문일까. 김대방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부터는 등짐을 지지 말고 내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 검수를 맡거라. 품씹은 2배로 쳐주마. 너 같은 인재를 썩히는 것은 장사치로서 도리가 아니지. 그날부터 연화의 신분은 급격히 상승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느라 어깨가 짓무를 일도 없었고 왈패들의 횡포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몸이 편해질수록 마음속의 복수심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돈이 모이고 힘이 생기자 그녀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누명을 벗길 단서를 찾기 위해 움직일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김대방의 심부름으로 한양의 중심가인 운종가를 찾아가던 길이었다. 오랜만에 밟아보는 도성의 거리는 화려하고 시끄러웠다. 형형색색의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이 웃으며 지나갈 때마다 연화는 자신의 짧은 머리와 낡은 패랭이를 의식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저들 틈에 섞여 화사한 봄을 만끽했을 자신의 운명이 원통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물건 대금을 수금하여 돌아오려던 찰나 연화의 시선이 군중 속의 한 사내에게 꽂혔다. 순간 그녀는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갓을 삐딱하게 쓴 채 찬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내. 그는 바로 계모조 씨의 남동생이자
연화가 쫓겨나던 날 밤담장 너머로 도망치던 그림자와 체격이 흡사한 조칠성이었다. 그는 집안의 골칫덩이로 도박과 술에 빠져 조 씨에게 수시로 돈을 뜯어가던 인간 쓰레기였다. 저자가 왜 여기에? 연화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칠성은 평소라면 기생집이나 투전판에 처박혀 있을 위인이었다. 그런 그가 왜 대낮에 그것도 음침한 골목길을 향해 저리도 급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연화는 수금한 돈주머니를 품에 단단히 안고 칠성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발소리는 죽여야 했다. 칠성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연화는 장사치들의 보찜 뒤에 숨기도 하고 처마 및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끈질기게 그를 추적했다. 칠성이 향한 곳은 운종가의 화려한 뒷길. 좁고 더러운 피맛골 깊숙한 곳이었다. 그곳은 냄새나는 국밥집들과 장물아비들이 은밀하게 거래를 트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지대였다. 칠성은 썩은 나무 문이 덜컹거리는 허름한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간판도 없었지만 입구에 걸린 붉은색 등롱이 그곳이 전당포임을 알리고 있었다. 칠성이 안으로 들어가자 연화는 조심스럽게 가게 옆 벽에 난 틈새로 다가갔다. 안에서는 곰팡내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흘러나왔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안쪽에서 칠성의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왕초, 내 왔소. 이번에는 진짜 물건이라니까 지난번처럼 푼돈으로 퉁치려 하지 마시오. 이건 우리 매형. 아니, 박진사 댁에서도 가장 아끼던 물건이란 말이오. 칠성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빚쟁이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다. 이어서 굵고 걸걸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흥, 내 놈이 가져오는 물건이 뻔하지. 또 어디서 훔친 비녀 나부랭이 아니냐. 지난번에 가져온 것도 작물인 게 들통나서 관아에 끌려갈 뻔했단 말이다. 아니라니까 자. 이걸 보시오. 이 영롱한 빛깔을 보란 말이오. 칠성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났다. 탁. 그 둔탁한 소리에 연화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전당포 주인인 왕초가 물건을 집어들고 불빛에 비춰보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호,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구만. 최상급 백옥의 금실로 매듭을 엮고 붉은 산호로 장식을 했어. 왕실에서나 쓸 법한 물건인데 틈새로 그 물건을 확인한 순간 연화는 입을 틀어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리고 계모 조 씨가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옥놀이개였다. 초록빛 영롱한 옥패 중앙에 새겨진 연꽃 문양.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연화의 어머니가 혼수 때 해오신 가문의 보물이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역시 그랬다. 모든 것은 계모와 저 파렴치한 동생이 꾸민 짓이었다. 그래. 이거라면 꽤 쳐주지. 그런데 칠성이 내 놈? 이거 어디서 났느냐, 박진사 댁 물건이라면서. 어떻게 내 놈 손에 들어왔어. 훔친 거면 안 받는다. 왕초가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었다. 칠성은 킬킬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훔치긴 누가 훔쳐, 우리 누님이 주신 거야. 그 집 전처소생 딸년 하나 쫓아내려고 판을 짰거든. 그 계집의 방에 이걸 숨겨놓고 도둑으로 몰아서 내쫓아버렸지. 덕분에 누님은 집안 곳간 열쇠를 완전히 틀어쥐었고 나는 수고비로 이걸 받은 거고. 으흐. 머리카락 싹둑 잘려서 쫓겨나는 꼴을 봤어야 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구만. 칠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연화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들은 연화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을 판을 짰다고 표현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잘리던 그날의 수치심과 공포가 다시금 밀려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간악한 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려 죽이고 싶었다. 연화의 손이 문고리로 향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차가운 쇠의 감촉이 그녀의 이성을 깨웠다.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연화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자신이 들어가서 소리친들 힘없는 저먼나 불행이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오히려 칠성은 연화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설사 알아본다 한들 미친 사람 취급하며 매질을 할 것이 뻔했다. 게다가 저 놀이개가 작물로 넘어가는 순간 증거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왕초 같은 자들은 돈만 되면 물건을 녹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팔아버리기 일쑤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다. 상인 김대방에게 배운 장사꾼의 셈법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물건을 쥐어야 한다. 그리고 명분을 쥐어야 한다. 저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놓아야 한다. 탐쳐있어 우부로스럽게 칠성이 왕초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50냥 쳐주지. 단 나중에 작물이라고 문제 생기면 내 놈 목부터 칠 줄 알아라. 걱정 마시오. 걱정 마. 이 돈이면 오늘 밤 투전판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 칠성은 콧노래를 부르며 밖으로 나올 기세였다. 연화는 재빨리 몸을 돌려 골목 안쪽 어둠 속으로 숨었다. 칠성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그 등을 향해 소리 없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즐겨 두어라. 조칠성. 그 돈이 내 놈의 목숨값이 될 것이니 안을. 칠성이 사라지자 연화는 다시 전당포 쪽을 바라보았다. 붉은 등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목표가 생겼다. 저옥 놀이개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아버지의 환갑잔치날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50냥. 짐꾼으로서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다. 하지만 김대방의 신임을 얻고 있는 지금이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한 달. 아버지의 환갑까지 남은 시간은 딱 한 달이었다. 그 안에 50냥을 만들어야 했다. 연화는 전당포의 위치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발길을 돌렸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절망의 무게가 아닌 결의의 무게였다. 마포나루로 돌아온 연화는 곧바로 김대방의 처소를 찾았다. 밤이 깊어 호롱불만이 가물거리는 방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대방 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김대방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왔다. 밤이 늦었다. 무슨 일이냐? 연화는 고개를 들고 김대방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강렬했고 동시에 절벽 끝에선 사람처럼 절박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 한양으로 올라가는 인삼교역. 제가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방 어른의 대리인으로서 거래를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김대방의 눈이 커졌다. 풋내기 점원이 감히 상단의 가장 중요한 거래를 맡겨달라니.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에는 광기가 아닌 확신이 차 있었다. 만약 제가 평소보다 3할 이상의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면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대신 성공한다면
저에게 그 이윤의 절반을 성과금으로 주십시오. 김대방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상인이었다. 위험 없이는 큰 이득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눈앞에 이 당돌한 청년. 아니, 소년에게서 그는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 속에 감춰진 깊은 사연과 도끼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목을 내놓겠다. 라. 허허. 배포 한 번 크구나. 좋다. 내 놈의 그 건방진 제안을 받아주마. 대신 실패하면 마포 앞바다 귀신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김대방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연화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온 연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을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느껴졌다. 이 손으로 반드시 운명을 뒤집으리라. 다가올 한 달은 피 말리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화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고 되찾아야 할 것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둥둥둥, 삐익, 요란한 북소리와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박진사 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마당에는 오색 차일이 쳐져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가득 차려져 있었다. 오늘은 박진사의 육순을 기념하는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하객들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달콤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그야말로 태평성대인 듯 보였다. 사랑채 상석에 앉은 박진사는 붉은 관복을 입고 손님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으나 그의 미소는 어딘가 공허했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눈보라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 넘어가지 않는 탓이었다. 반면 안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은 계모조 씨는 화려한 비단옷에 금비녀를 꽂고 연신 득에양양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눈에 가시 같았던 전처소생 딸을 몰아내고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력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승리감이 그녀의 얼굴에 기름기처럼 번들거렸다. 자, 한 잔 받으시지요. 진사 어른, 오늘 같은 좋은 날, 어찌 그리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조 씨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박진사의 잔에 술을 따랐다. 박진사는 묵묵히 술을 받아 마셨다. 하객들 틈에는 조 씨의 동생인 조칠성도 끼어 있었다. 그는 누님의 덕을 보아 새 옷을 얻어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기름진 안주를 탐하고 있었다. 며칠 전 전당포에서 챙긴 돈으로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몽땅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오늘 누님에게 잘 보이면 또다시 한 미천 뜯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눈이 반짝거렸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대문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와 박진사에게 고했다. 나으리 마포나루의 거상 김대방께서 친히 축하 사절을 보내셨다 합니다. 귀한 선물을 잔뜩 싣고 오셨습니다요. 김대방이라는 이름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이 아닌가. 박진사가 의아해하며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위풍당당한 기세로 상단 일행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앞장선 것은 김대방이 아니었다. 갓을 깊게 눌러쓰고 푸른 도포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청년이었다. 깡마른 체구지만 어깨가 곧고 걸음걸이에 망설임이 없는 그 청년의 뒤로 건장한 일꾼들이 큼직한 함들을 들고 따랐다.
청년은 상석 앞에 이르러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마포 상단의 대행수 연이라 하옵니다. 저희 대방 어른께서 진사 어른의 회갑을 경하드리며 약소 하나마 정성을 보내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으나 어딘가 귀에 익은 울림이 있었다. 박진사는 술기운에 흐릿한 눈을 가늘게 뜨고 청년을 바라보았다. 낯선 사내인데 기이할 정도로 낯이 익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네. 김대방이 내게 이리 마음을 써주다니 고맙구만. 박진사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청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대방 어른께서는 특별히 진사 어른께서 잃어버리셨던 귀한 것을 찾아드리고자 하셨습니다. 부디 이 선물을 먼저 확인해 주시지요. 청년이 눈짓하자 뒤에 있던 일꾼이 작은 자개함 하나를 박진사의 술상 위에 올려놓았다. 칠흑 같은 자개함은 평범해 보였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예사롭지 않았다. 좌중의 시선이 그 작은 함에 쏠렸다. 조씨 또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혹여 값비싼 보석이라도 들었을까 하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의 고리를 풀고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그 순간 박진사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도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함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이 부시도록 영롱한 초록빛. 바로 옥놀이개였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 연꽃 문양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물건이었다. 박진사 가문의 가보이자 반년 전 도난당했다 하여 연화가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증거물. 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술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깨진 사기 조각이 흩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이것이 어찌. 박진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놀이개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소환했다. 그때 엎드려 있던 청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쓰고 있던 갓의 끈을 풀었다. 아버님,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잔치마당을 때렸다. 청년이 갓을 벗어 내려놓자 드러난 것은 상투를 튼 사내의 머리가 아니었다. 짧게 잘려 이제 막 귀 밑까지 자라난 삐죽삐죽하고 거친 여인의 단발머리였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저 머리는 설마 쫓겨난 연화 아가씨가 아닌가.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남장을 하고 있었지만 갓을 벗고 드러난 그 얼굴은 분명 반년 전 쫓겨난 박연화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유약한 규수가 아니었다. 지옥불에서 살아 돌아온 수라의 눈빛이었다. 연화야, 네가 어찌? 박진사는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조 씨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썩 나가지 못할까. 도둑년이 어디서 또 훔친 물건을 들고 와 행패를 부리는 게야. 조 씨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 씨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 어찌 그리 당황하십니까? 제가 훔친 것이라뇨. 이 놀이개는 제가 훔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사오다니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화는 시선을 돌려 잔치상 구석에서 쥐구멍을 찾고 있던 조칠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계신 외삼촌. 조칠성 씨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놀이개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반년 전 그날 밤 제 방에 이 물건을 숨겨둔 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조칠성에게 쏠렸다. 조칠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는 지금 도망치고 싶었지만 마당 입구를 지키고 있는 김대방의 건장한 일꾼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연화는 다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사내가 끌려오듯 들어왔다. 피막골 전당포의 주인, 왕초였다. 김대방의 위세에 눌려 억지로 끌려온 왕초는 잔뜩 주눅이 든 채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자가 증인입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대방어른의 도움으로 이자를 데려왔습니다. 자, 어서 말해라. 이옥 놀이개를 누구에게서 샀느냐? 그리고 그자가 물건을 팔며 뭐라 짓거렸느냐? 왕초는 조씨와 조칠성을 번갈아 보더니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이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요. 저기, 조칠성이라는 자가 가져왔습니다. 누님인 조마님께서 시켜서 전처 딸을 내쫓으려고 일부러 그 방에 숨겨뒀다가 다시 가져온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다 불었습니다요. 저는 그저 작물인 줄 모르고 샀을 뿐입니다. 왕초의 자백은 잔치 마당에 떨어진 날벼락이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다. 세상에, 계모가 딸을 모함하려고 자작극을 벌였다니. 그것도 모르고 박진사는 생사람을 잡았구먼. 비난의 화살이 조씨에게 쏟아졌다. 조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왕초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누가 사주했느냐. 연하 전연이 돈으로 널 매수한 것이지. 조씨의 발악은 처절했다. 그때 구석에 있던 조칠성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누님, 이제 그만하시오. 김대방네 사람들이 내 빈문서를 다 쥐고 있단 말이오.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나를 멍석말이 해버리겠다고 했다고. 매형, 잘못했습니다. 누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조칠성의 배신으로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조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끌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진사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부인, 이 모든 게 사실이요.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내 손으로 내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만든 것이 정녕 당신이란 말이오. 박진사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절규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죄 없는 딸을 의심하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내쳤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난도질했다. 조씨는 박진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나으리, 오해입니다. 저 아이가 꾸민 짓입니다. 저는 그저 집안을 위해서. 그러나 박진사는 거칠게 조씨를 뿌리쳤다. 닥치시오. 더 이상 그 입으로 내 집안을 더럽히지 마시오. 박진사는 분노의 차술상을 엎어버렸다.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산해진 미가 바닥에 뒹굴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박진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화에게 다가갔다. 짧게 잘린 그녀의 머리카락,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칠어진 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상처였다. 연화야, 이 못난 아비가 죽을 죄를 지었다. 박진사가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연화는 슬그머니 손을 뒤로 뺐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코 흐르지는 않았다. 아버지, 연화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잔치를 망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잃어버린 이름을 찾고 제 머리카락이 왜 잘려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입니다. 이제 제 억울함은 풀렸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더욱 슬펐다. 박진사는 고개를 떨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 네가 옳았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조 씨를 내려다보았다. 반년 전 자신이 엎드려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계모가 앉아 있었다. 승자와 패자가 뒤바뀐 것이다. 어머니, 연화가 나직하게 불렀다. 조 씨가 도끼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훔친 것은 단순한 놀이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아버지와 딸 사이의 천륜이었습니다. 그 죗값을 어찌 다 치르시렵니까? 연화의 말은 조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객들은 혀를 차며 조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양반가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런 파렴치한 자작극이 드러난 이상 조 씨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터였다. 그때 김대방의 하인들이 나서서 조칠성을 포박했다. 관하로 넘기겠습니다. 작물 취득과 사기, 무고죄를 물어야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진사를 향해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다.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연화가 몸을 돌려나가려 하자 박진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연화야, 어디를 가느냐? 여기가 내 집이다. 다시 들어와라. 내 너를 예전처럼 귀하게.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머물렀다. 아버님,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한번 끊어진 믿음은 다시 잇기가 힘든 법입니다. 저는 이미 둥지를 떠난 새입니다. 저 좁은 규방으로 돌아가기엔 제가 본 세상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연화는 짧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다시 갓을 썼다. 저는 마포의 상인 연우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것은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밀어내는 승리의 바람이었다. 박진사는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고 잔치마당에는 처연한 바람 소리만이 맴돌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그 모진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으로부터 어느덧 3번의 봄이 지났다. 마포 나루의 강물은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으나 그 물결 위에 비치는 세상 풍경은 상전벽해라 할 만큼 변해 있었다. 한강변에서 가장 번성한 상단으로 우뚝 선 연화 상단의 깃발이 봄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과거 지게를 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남장 소년 연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비록 사내의 옷을 입고 있으되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엄 있는 대행수 박연화가 서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수십 명의 일꾼과 사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전국의 물산이 그녀의 손끝에서 분류되고 거래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가 여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과거에 쫓겨난 양반의 딸이라는 이유로 수군거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가진 막강한 재력과 탁월한 수완, 그리고 서리빨 같은 결단력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연화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한 나루터를 내려다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강물에 부서져 은비늘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머리에는 투박한 갓 대신 검고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틀어 올려져 옥비녀가 꽂혀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다시 허리까지 자라게 하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 하지만 다시 자라난 것은 머리카락뿐만이 아니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존감,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새살이 돋아나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연화는 무의식적으로 머리에 꽂힌 비녀를 매만졌다. 그것은 과거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놀이개를 팔아 장사를 시작했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되찾은 놀이개 대신 자신이 직접 고른 소박한 비녀였다. 행수 어른. 손님이 오셨습니다. 사완 아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상념을 깨뜨렸다. 누구시냐 연화가 묻자 아이는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그게 박진사 댁에서 오신 노어른이십니다. 연화의 눈매가 순간 가늘어졌다. 아버지였다. 지난 환갑잔치 이후 연화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끔 하인을 시켜 안부와 선물을 보낼 뿐 직접 대면하는 것은 피해왔었다. 아직은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날의 상처를 온전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들라 하라. 문이 열리고 들어선 박진사의 모습은 3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져 있었다. 한때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구분 등을 한 노인만이 서 있었다. 그는 화려하게 꾸며진 집무실과 상석에 앉아있는 딸의 위엄 있는 모습에 압도된 듯 문가에서 머뭇거렸다. 앉으시지요. 아버님. 연화가 자리를 권했다. 그제야 박진사는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의자에 앉았다. 그의 떨리는 손이 무릎 위에 놓였다.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왁자지껄한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동안 강건하셨느냐? 박진사가 힘겹게 입을 뗐다. 목소리는 건조한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예. 덕분에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편안하셨는지요? 연화의 대답에 정중함이 묻어났지만 사무적이었다.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편안할 리가 있겠느냐. 네가 없는 그 집은 적막강산과 다름없다. 조씨가 쫓겨난 후로는 더욱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조씨의 이야기가 나오자 연화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문에 의하면 조씨는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주막에 허드렛 일을 하며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조칠성은 관아에서 곤장을 맡고 다리를 절며 유배지로 끌려갔다. 인과응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이 연화에게 통쾌함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부서진 가정의 파편일 뿐이었다. 연화야. 박진사가 애원하듯 불렀다. 이제 그만 고집 꺾고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느냐. 내 너를 다시 호적에 올리고 끊어졌던 인연을 잇고 싶구나. 네가 이렇게 장사치들 틈에서 험한 꼴을 보며 사는 것을 더는 못 보겠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 사대부의 여식이 돈을 만지고 사내들을 부리다니 박진사의 말은 여전히 옛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딸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양반의 체면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아버님. 연화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저는 지금의 제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규방 안에 갇혀 누군가가 지어준 밥을 먹으며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밥을 벌고 제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천한 일이겠습니까?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버님. 끊어진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지만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그 자국이 남는 법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간들 우리가 예전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은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실 것이고 저는 아버님을 볼 때마다 그 차가운 가위를 떠올릴 것입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딸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너를 사지로 내몰았구나. 죽어서 네 어미를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노인의 흐느낌이 방 안을 채웠다. 연화는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처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접촉이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 여길 뿐입니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아버님의 노후는 부족함 없이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이자 효도였다. 박진사는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오열했다. 돌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조금은 가벼워 보였다. 짐을 내려놓은 듯 혹은 포기를 배운 듯한 모습이었다. 연화는 아버지가 탄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릿하게 저려왔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연화는 집무실을 나와 상단의 창고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연화가 거둔 갈 곳 없는 여인들이 일을 배우고 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 빚 때문에 팔려갈 뻔한 처녀,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아낙네들. 연화는 자신의 재력을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데 쓰지 않았다. 자신처럼 벼랑 끝에 몰린 여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구휼기관을 만든 것이다. 대행수님 오셨습니까? 여인들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땀 흘려 일하는 자만의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래. 일들은 할만하느냐, 솜씨들이 제법 늘었구나. 연화가 옷감을 정리하던 어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의 짧은 단발머리가 연화의 눈에 들어왔다. 빚쟁이에게 머리채를 잡혀 잘렸다는 그 아이. 연화는 잠시 멈칫하더니 품에서 예쁜 댕기 하나를 꺼내 소녀에게 건넸다. 머리가 좀 더 자라거든 하려무나. 머리카락은 금방 자란단다. 중요한 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다. 소녀의 눈이 동그라지더니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고맙습니다. 행수님처럼 저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대방이 껄껄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이제 연화에게 상단의 실권을 거의 다 넘겨주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허허. 대행수는 장사보다 사람 키우는데 더 소질이 있는 것 같구만. 자네 덕분에 마포 바닥에서 굶어 죽거나 억울하게 죽는 여인들이 사라졌다는 칭송이 자자하네. 김대방의 칭찬에 연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억울함이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기 전에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밧줄 하나쯤은 세상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연화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변의 매화나무 아래 잠시 멈춰섰다. 3년 전 죽음을 생각하며 걸었던 그 길이었다. 그때는 앙상한 가지만이 칼날처럼 허공을 찌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이 밤 공기를 달콤하게 적시고 있었다. 달빛이 강물 위로 쏟아져 내려와 윤슬을 만들었다. 연화는 강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물결에 일렁이는 여인의 얼굴은 평온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매화 꽃잎과 함께 흩날렸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머리카락 한 줌을 쥐어보았다. 부드럽고 강인한 감촉. 한때는 타인에 의해 잘려나가 수치심의 상징이 되었으나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길러낸 지금은 생명력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머리카락은 잘려도 다시 자란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온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이 단순한 진리가 이제는 연화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지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상인 박연화였고 마포나루의 거친 바람을 다스리는 주인이었다. 그래, 이것으로 되었다. 연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난날의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강물에 흘려보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그녀의 삶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 것이다.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희망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다시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뒤로 달빛을 머금은 매화 꽃잎들이 축복처럼 흩날리며 떨어졌다. 어둠은 거치고 찬란한 봄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그리고 그녀의 인생 위에 완벽하게 내려앉아 있었다.